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도 나스닥 상장설이 부상했습니다. 대규모 투자 자금 확보가 배경으로 꼽힙니다. 가전 유통 강자 롯데 하이마트가 AI 전문가를 새 대표로 영입했습니다. 판매를 넘어 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업으로의 대전환에 나섭니다. 개인카드 시장의 중위권 하나카드가 법인카드 시장에서는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행과의 협업과 맞춤형 전략이 성장 비결로 꼽힙니다. 서울 성수 4지구 재개발 시공사로 롯데건설이 선정됐습니다. 대우건설과의 4년 만의 리턴 매치에서 서력에 성공하며 1조 3천억 원 사업을 품었습니다. 현대그룹에서 독립한 현대코퍼레이션이 범현대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사상 첫 연매출 8조 원 돌파가 기대됩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증서 발행을 통한 나스닥 상장을 결정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미국 증시 입성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나스닥 상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신규 반도체 팹 구축 등에 활용하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역시 대규모 설비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ADR 발행을 검토하지 않겠느냐이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신주 발행 방식으로 ADR을 상장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 리스크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ADR 추진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는 건 이 회사가 예고한 대규모 설비 투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40년까지 15년간 국내에만 2,45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상태죠. 구체적으로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기존 반도체 단지에 1,650조 원을 투자하고 광주에 신규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400조 원을 투입합니다. 이외 천안, 온양 지역에 HBM 팹을 구축하고 구미 지역에 휴머노이드 로봇 라인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를 단순 환산해보면 연평균 163조 원씩 반도체, 피지컬 AI 등 분야에 투입해야 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삼성전자의 현금 사정인데요. 올해 1분기 말 별도 기준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39조 7,228억 원이며 연결 기준으로는 147조 3,548억 원에 그칩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외 계열사들이 쌓아둔 현금을 모두 끌어오더라도 대규모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죠. 이러한 상황은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 흐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국내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반도체 쇼티지 장기화에 따른 메모리 가격 급등과 HBM4 양산에 따른 시장 점유율 확대 등에 힘입어 현금 흐름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 흐름이 올해 233조 8,50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해당 컨센서스가 부합하면 FCF는 지난해 33조 3,254억 원 대비 601.7%나 급증합니다. 표면상 올해 벌어들인 자금으로 국내 투자 대응이 가능한 셈이죠. 하지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주주 환원 정책 등으로 유출 예금인 현금들을 고려하면 넉넉하지는 않다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먼저 임직원 보상 측면에서 살펴보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임금 단체 협약 합의를 통해 DS 사업부문 소속 임직원들에게 영업이익의 10.5%를 자사주 형태의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증권가에서 추정 중인 올해 반도체 부문 추정 영업이익 365조 9,771억 원을 대입하면 삼성전자가 38조 4,276억 원 상당의 자사주를 사들여야 합니다. 더불어 MX 사업부문 임직원 1인당 지급하기로 한 600만 원 규모의 자사주까지 고려하면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매입해야 하는 자사주는 총 38조 7,299억 원에 이릅니다. 나아가 삼성전자는 3개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FCF의 5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추정하고 있는 올해 FCF를 기준으로 보면 116조 9,253억 원이 현금 배당 등에 투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가 임직원 보상 및 주주환원 재원으로 투입되는 155조 6,551억 원을 제외하고 설비 투자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78조 1,955조 원에 그칩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익을 창출해도 국내 투자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ADR 상장이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신주 발행을 통한 ADR 상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점도 삼성전자가 나스닥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란 시나리오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비금융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합산해 10% 초과 보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합산 지분율은 10%입니다. 향후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합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신주 발행 방식으로 ADR 상장에 나설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희석됩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로서는 현행 법령에 따른 잠재적 지분 매각 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실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같이 45조 원 상당의 신주 발행을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1일 종가 기준 1억 4,308만 4,261주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발행 주식 총수는 종전 59억 1,963만 7,922주에서 60억 6,272만 2,183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합산 지분율은 9.64%로 계산됩니다. 더불어 FCF 추정치에 따른 부족한 투자 재원을 벌충하기 위해서 2억 7,070만 8,426주를 새로 발행한다고 가정하면 양사 합산 지분율은 9.44%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신주 발행을 통한 ADR 상장이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ADR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가 야놀잘 출신의 AI 전문가를 새 대표로 영입했습니다. 가전회사가 왜 AI 전문가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가전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김종윤 전 야놀자 클라우드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김 대표는 구글과 맥킨지를 거쳐 야놀자에서 클라우드와 데이터 사업을 키운 핵심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대표 교체가 아니라 롯데하이마트의 사업 모델 자체를 바꾸기 위한 승부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이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전을 한 번 판매하면 거래가 끝나는 구조죠. 하지만 앞으로는 제품 판매 이후 설치와 관리, 수리, 구독 서비스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변화가 필요한 이유도 분명한데요.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삼성 스토어와 LG 베스트샵 같은 제조사 직영점이 확대되면서 하이마트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130곳이 넘는 매장을 정리할 정도로 오프라인 중심 전략에도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김종윤 대표의 첫 번째 과제는 가전 판매 회사를 데이터와 AI 기반의 서비스 기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과연 야놀자에서 보여준 플랫폼 성공 공식을 롯데 하이마트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업계의 관심이 새로운 리더십의 첫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개인카드 시장에서는 중위권인 하나카드. 그런데 기업들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카드는 법인카드 시장에서 3년 연속 점유율을 높이면서 업계 상위권을 굳히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카드의 법인카드 이용액은 올해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이어가며 업계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2023년 4위였던 하나카드는 지난해 3위로 올라선 데 이어 올해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가장 큰 이유로 하나은행과의 강력한 협업을 꼽습니다. 현재 하나카드를 이끄는 성영수 사장은 하나은행에서 기업 금융을 담당했던 전문가이고 이호성 현 하나은행장 역시 과거 하나카드 대표를 지낸 만큼 은행과 카드사가 기업 고객을 함께 공략하는 체계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기업 고객을 유치하는 초기 단계부터 은행과 카드가 함께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고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맞춤형 서비스인데요. 기업별 사용 데이터를 빠르게 제공하고 법인카드 관리 시스템도 고객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카드는 단순한 카드 혜택 경쟁보다 은행과의 시너지 그리고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앞세워 법인카드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조 3천억 원 규모의 서울 상수 4지구 재개발 사업. 4년 만에 다시 맞붙은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승부에서 최종 승자는 롯데건설이었습니다. 성수 4지구 재개발 조합은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롯데건설 449표, 대우건설 169표,
롯데건설이 큰 표 차이로 시공권을 따내며 대형 정비 사업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번 대결이 더욱더 관심을 모았던 건 두 회사가 지난 2022년 한남 2구역 재개발 사업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맞붙은 리턴 매치였기 때문인데요. 당시에는 대우건설이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롯데건설이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성수 4지구는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의 초고층 단지가 들어서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 핵심 재개발 사업입니다.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과 롯데 월드타워 시공 경험을 앞세워 초고층 기술력을 강조했고 대우건설은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와 함께한 설계를 내세우며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번 시공사 선정으로 성수 4지구 재개발 사업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또한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다른 사업지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재개발 시장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현대그룹에서 독립한 지 10년이 넘은 현대코퍼레이션. 그런데 지금도 가장 큰 고객은 현대차그룹과 HD현대입니다. 독립했는데도 여전히 범현대가 회사 성장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현대코퍼레이션이 올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매출 8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도 두 자릿수의 성장세가 예상되는데요.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자동차 사업인데요. 특히 기아와의 거래가 크게 늘면서 승용 부문의 매출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HD현대 오일뱅크와의 거래를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 사업도 안정적인 매출 기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코퍼레이션은 독립법인이지만 현대차그룹과 HD현대를 연결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셈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러한 범현대 네트워크가 최근 완성차 수출 확대와 전력기기 수요 증가 속에서 더욱더 강력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계열은 분리됐지만 협력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이 범현대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올해 처음 연매출 8조 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을 서학개미라고 부르는데요. 서학개미가 늘어나면서 환율에 영향을 준 것부터 퇴직연금의 ETF 투자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변화 중 하나는 어느 순간부터 FOMC 회의에 관심이 커졌다는 건데요. 한국은행도 아닌 FOMC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넘어 이사회 의사록을 꼼꼼히 읽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이 늘어났는데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우리와 낮밤이 다르니 연준 의장 기자회견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가 넘어서 진행됩니다. 다들 영어 실력이 저랑 비슷하신지 연준 의장 기자회견 그냥 들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모여서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시는데요. 관심도가 높은 날 보면 메이저 언론사를 비롯해서 경제 유튜버들까지 합쳐보면 수만 명이 넘는 분들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국내 주식 상승세에 서학개미 열풍이 주춤하던 차에 FOMC 생중계를 보고 나던 투자자의 삶에도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7월 1일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나에게 한 가지 후회가 있다면 포워드 가이던스에 얽매였던 것이라고 발언했고요.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도 포워드 가이던스는 도입하기는 쉽지만 철회하기는 어렵다. 포워드 가이던스에는 너무나 쉽게 발이 묶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사실 포워드 가이던스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시장 영향도가 크지는 않았고요. 다른 한편으론 연준의 역할 자체에도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초 취지는 연준 정책 방향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는데 최근 연준 의장으로 임명된 케빈 워시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해왔거든요. 최연소로 연준 이사가 되었었지만 양적 완화라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 열렬한 지지를 받던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이사직을 사퇴한 인물인데요. 양적 완화, 포워드 가이던스 같이 시장에 안착한 정책을 비롯해 기존 중앙은행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이야기를 하며 연준 의장이 되었지만 시장에선 연준 이사 중 한 명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케빈 워시 주장에 호응하는 목소리를 내니 엄청 감동을 했던 것인지 전 세계의 중앙은행 커뮤니티의 동료들이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미처 다 체감하지 못했었는데 이를 확인하니 믿을 수 없을 만큼 위안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주장해왔던 것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방향성을 던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알고 보면 유행에 의해 의미 없는 일들이었던 경우들이 많죠. 다들 오래전 사진을 꺼내보면서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양적 완화와 같이 전례 없던 정책도 처음에는 혁신이었지만 지금은 이거 언제까지? 라는 우려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다 같이 하면 유행이지만 어느 순간엔 요즘 누가 그렇게 해? 라는 비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케빈 워시가 위안을 느낀다고 한 대목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듯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장들이 케빈 워시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그의 정책이 새로운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케빈 워시는 대차 대조표 축소를 통해 양적 완화를 되돌리자고 하고 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부정하고 시장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좀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상한 역설 같지만 그 논리를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당장 이슈가 된 포워드 가이던스도 전망치를 주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역설인데요. 시장의 변화에 맞춰 정책을 내면 시장이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데 시장 변화를 예측해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면 시장을 따라가야 할지 혹은 가이던스를 따라야 할지 혼란만 줄 뿐이다. 이 포워드 가이던스 없이 시장에 따른 정책만 반복하자는 겁니다. 처음엔 포워드 가이던스가 없으면 정책 불확실성에 노출될 것이란 비판이 많았지만 유럽 중앙은행장들은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 이후 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시장 충격과 정책 신뢰성 사이에 고민하다가 실기하는 문제를 토로했습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불확실성을 만들지 않겠다. 이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을 덜 안정시킨다와 같이 좀 이상한 말 같긴 한데요. 비정상의 정상화와 같은 말이 되거든요. 케빈 워시의 역설적 해법은 문제의 많은 부분은 연준의 시장 개입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것이니 약속을 줄임으로써 오히려 약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 목표를 단순화함을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시장을 안심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케빈 워시식 정책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보다 숫자겠죠. 지난 수년간 연준 의장과 이사의 기자회견과 연설에서 연준 정책 방향의 힌트를 찾기 위해 우린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심하게 표현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인사말을 가지고 안녕하세요는 시장에 별일이 없다. 안녕하십니까는 존댓말을 쓴 거니까 조심하라는 뉘앙스다. 안녕하시길 바라겠습니다는 아직 연준도 잘 모르는 거다. 같이 이 글자 수와 표현을 가지고도 많은 해석들을 하곤 했잖아요. 이런 노력이 무의미했던 건 아니죠. 연준이 말로써 시장에 힌트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는 했거든요. 연준 정책 결정은 시장 단기 금리 변동에 따라 하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뜯어보면 재밌는 것이 지금까지 시장 단기 금리가 오염돼 있었다는 겁니다. 연준 구성원들이 시장에 개입해 많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연준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할 시장 금리의 방향을 연준 이사들이 정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지까지 그린스퍼 풋, 버냉키 풋, 파월 풋처럼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연준이 구두 개입과 시장 개입을 반복해 왔는데 그러지 않겠다고 하니까요. 변동성이 줄어들기 위해 한동안 혹은 오랜 기간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연준의 변화와 시장의 변화를 지켜볼 뿐 우리가 별다른 대비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유행이 바뀌는 시기에는 너무 확신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SKT AGU+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날아다니는데 KT는 왜 조용할까요? 최근 AI 데이터 센터 경쟁이 치열하죠. 경쟁사들이 화려한 연합 전선을 펼칠 때 KT는 상대적으로 잠잠한 모습입니다. 믿었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동맹은 실효성 논란과 데이터 주권 이슈에 부딪혔고 자체 AI 모델 믿음도 인력 이탈로 주춤한 상태인데요. 물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KT의 기본 체력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가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고요. 5년 내 용량을 500메가와트 이상 키운다는 전략도 있죠.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1분기 매출 성장률이 경쟁사에 비해 아쉬운 상황인데요. 이제 데이터 센터 설비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어떤 AI 생태계를 연결하느냐, 이게 핵심이죠. KT는 과연 자신만의 성장 스토리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행보 지켜봐야겠습니다. 부실 항공사를 퇴출하겠다며 만든 국토부의 면허 취소제도 벌써 도입 10년째인데요. 지금까지 퇴출당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사이 항공사들의 안전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매년 2차례꼴로 과징금을 맞은 트리니티 항공.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 필터를 계속 쓰거나 정비 능력 범위를 벗어난 부품을 무리하게 고쳐 사용하다 걸렸습니다. 운항 신뢰성 평가 꼴찌를 기록했던 에어프레미아는 어떨까요? 올해 9월까지 자본 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약 1,200억 자본을 확충해야 하지만 새 주인인 타이어뱅크도 벅찬 상황입니다. 또 비행기가 29시간 늦어졌는데도 비용을 아끼려고 대체편을 안 띄운 에어서울과 교육훈련 예산을 LCC 평균에서 33%나 깎아버린 이스타항공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정비와 교육을 줄이는 항공사들, 국토부가 퇴출 없는 기형적 눈 감아주기를 끝내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의 안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니에 이어서 카리나를 모델로 세운 젠틀몬스터 다들 아시죠? 탬버린즈의 누데이크까지 승승장구하던 운영사 II 컴바인드가 지난해 5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7,724억 원으로 2.1% 줄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24.3%나 뚝 떨어졌는데요. 힙한 매장에는 항상 사람이 넘치는데 대체 왜 적자가 난 걸까요? 원인은 바로 해외 법인의 부진입니다. 현재 16개 해외 법인 중 무려 9곳이 단기 순손실을 내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 심천, 북경 등 3개 법인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고요. 미국과 유럽 법인도 줄줄이 적자입니다. 회사 측은 미래를 위한 투자 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글로벌 수익성 개선은 시급해 보이는데요. 전체 매출의 43%가 해외에서 나올 만큼 덩치는 커졌지만 실속이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젠틀몬스터는 글로벌 적자 늪을 벗어나서 진정한 메가 브랜드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전력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LS 일렉트릭 정말 지금 축배만 들고 있을까요? 최근 미국 데이터 센터 투자와 전력망 교체 수요 덕분에 LS 일렉트릭 전력 부문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북미 매출만 80% 넘게 폭증했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민이 깊습니다. 전기차 캐즘 여파로 스마트 팩토리를 다루는 자동화 부문이 결국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여기에 전기차 핵심 부품을 만드는 자회사도 문제입니다. 수주 잔고는 1조 원 넘게 쌓였지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지연으로 실제 매출 전환율은 오히려 매년 떨어지고 있어요. 이 빛이 강할수록 그늘도 깊어지는 법이죠. 전력 사업이 하드캐리하는 동안 과연 전기차와 자동화 부문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전력 의존도를 낮출 돌파구가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7월 6일)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